폭 불과 33km.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자리 잡은 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바로 이 좁은 물목을 통과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긴장 속에 지나가는 이곳. 그리고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가장 먼저 숨이 막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봉습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앞세워 결사 항전을 선언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송로를 봉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9달러를 돌파했고 아시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일주일치 석유가 저 좁은 해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군함을 보내라.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참여하면 이란과 중국의 보복이 기다립니다. 거부하면 동맹의 균열과 통상 압박이 뒤따릅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무게를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이 해협은 동서 문명을 잇는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신료, 인도의 면화, 중국의 비단이 이 물목을 통해 지중해 세계로 흘러들었고 어느 제국이 이 해협을 지배하느냐가 곧 세계 무역의 패권을 결정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이 호르무즈 섬에 요새를 쌓고 동방 무역을 독점하려 했던 것도 18세기 영국이 이 해협 주변 아랍 토호국들과 차례로 보호조약을 맺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에서 호르무즈가 처음으로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8배에 걸친 이 전쟁에서 양측은 페르시아만의 유조선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탱커워, 유조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기간 전체를 통틀어 400여 척의 상선이 피격되었고 수백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공황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987년 미국은 마침내 대규모 직접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에어네스트 윌 작전. 미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고 직접 호위에 나선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80년 선언한 카터 독트린 페르시아만의 안전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이 원칙이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러 전면적인 군사행동으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40년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경찰이자 에너지, 질서의 보증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그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5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분담하고 의무 수송 등 군수 지원단을 파병했습니다. 건군 이래 두 번째 해외 파병. 한국은 그렇게 처음으로 중동의 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비용이었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의 대가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3년 미국은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노무현 대통령은 깊은 고뇌 끝에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한미동맹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최대 3,600명 규모의 장병이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으로 들어갔고 파병 기간 동안 총 누적 인원은 약 1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은 미중 사이의 선택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드 배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정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즉각적이었고 가혹했습니다. 한한령, 한류 금지령.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의 점포 대부분이 영업정지 및 폐점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4대의 트라우마, 그것은 아직도 한국 외교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미국은 또다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호르무즈였습니다.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자 워싱턴은 국제해상연합에 참여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절묘한 중간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공식 연합에 편입하는 대신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 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는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도 이란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는 외교적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사드 사태, 그리고 2020년 호르무즈. 한국 외교의 역사는 언제나 강대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아온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늘 어느 편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고 그 선택의 무게는 매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역사는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개전 3주차에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 대이란의 전쟁. 이란 내 민간 군사 시설 1만 곳이 폭격당했고 이란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앞세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기뢰가 부설되었고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4달러. 아시아 증시는 폭락했고 한국 일주일치 석유가 해협에 묶여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의 공동방어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명된 5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트럼프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 95%, 중국은 90%. 한국의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 내외이며 그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당신들이 쓰는 석유를 당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못 박았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외면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각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독일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팀과 상의해야 한다며 머뭇거렸고 트럼프는 당신이 총리인데 왜 팀이 필요하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반면 프랑스 마크롱은 항공모함을 동부 지중해에 파견하며 협조했고 트럼프에게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네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관세와 통상 압박을 무기로 참여를 강요합니다. 중국은 사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경제 보복의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이란은 참전국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고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 3만여 곳과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완전 참여. 미국 해군 항공모함과 한국 구축함이 미 주도 연합함대의 청해부대를 공식 편입하는 선택입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협상, 301조 관세 압박, 대미 투자 요구 등 쌓여있는 통상 현안에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로의 보호자로 발언권을 키우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분류할 것이고 중국은 다시 한번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해역에 우리 장병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길 완전 거부. 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지키고 국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기억하겠다. 동맹 신뢰가 손상되고 향후 무역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에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 있는 동안 한국은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길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 연합에 편입하지 않되 아덴만의 청해부대,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인근까지 늘려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란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는 외교적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엔 2020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재적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뢰가 부설된 해역에 함정을 보내는 것. 그 무게는 2020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충분한 기여로 받아들일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모든 시선이 3월 19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중동 원유 의존도 95%의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한국의 선택에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한국이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듯 한국의 결정은 주변국의 선택에 묶여 있습니다. 해협의 폭은 33km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건너야 할 선택의 폭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걸프전에서 비용을 내고 이라크전에서 장병을 보내고 사드로 경제 보복을 당하고 2020년엔 절묘한 줄타기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뢰가 부설되고 드론이 날아들고 유조선이 불타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아덴만 어딘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견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해적이 출몰하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미사일과 기뢰가 뒤엉킨 전장이 됩니다. 그 결정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내외가 중동에서 오고 그 절대 다수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공장을 돌리는 기름이, 우리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가, 우리 가정의 난방을 책임지는 에너지가 저 좁은 물목을 지나옵니다. 역사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